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36번째로 소개할 책은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입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자잘하게 절약하지 마라. 계속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해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면 된다. 규모를 키울수록 이익은 늘어난다.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있어요. 미국이 약 100년 전에 시작한 이러한 상식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침투했고 그 뒤에는 발전도상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동일한 상식을 바탕으로 동일한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된 그 순간 선진국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휴일이 되면 큰 돈을 들여서 캠프장을 찾아서 장작과 숯으로 밥을 지으며 즐거워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을 매일 할 수 있어요. 주위에는 나무가 얼마든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 있는 나라에서 사온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21세기가 시작되고 한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미쿡의 호경기는 수학 천재들이 개발한 불가사의한 시스템 덕분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도 고급 자동차를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자동차가 날개에 돋친 듯 팔려서 신바람이 났던 딜러와 자동차 제조회사, 대출 채권을 모아 금융상품을 엄청나게 만들고 팔아치워서 큰 수익을 올린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그리고 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불리고 있던 연금기금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거대 증권회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헌혈일 때 노후 대비를 해두는 연금 구조는 기업이 상상을 초월한 성장을 계속하는 시절에 확대되었습니다. 기업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에요. 생각 없이 모두 그 방식을 따라했으며 선진적인 풍요로움의 방식을 추구해 동료가 되었어요. 그러나 전제가 되는 성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먼 사태 뒤에 찾아온 세계 경제의 변화, 위기에 빠진 월스트리트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을 구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총출동시켰어요. 빛을 대신 짊어진 거죠. 그 결과 이번에는 빛을 대신 짊어져서 약한 나라가 돈이라는 맹수의 먹이가 되었어요. 이것이 유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처음부터 노후를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외 없이 연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연금이라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날씨가 좋으면 밭에 나가 일하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쉬는 생활은 어떨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날씨가 좋으면 일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연금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드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먹을 것은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적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덮쳤어요. 정작 위기가 찾아오자 돈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졌어요. 스위치를 켜면 전기를 쓸 수 있는 당연한 생활도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어딘가 멀리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계획 정전으로 깜깜하게 변해버린 도시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는 리스크가 한순간에 현실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일본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에너지관을 근본부터 뒤흔들 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무대는 바로 오카야마현의 마니와시. 오카야마현 내에서도 굴지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5만 명 밖에 되지 않으며 시 면적의 8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 지역이에요. 1989년 1만 7천 개였던 제재소의 수는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7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제재업계에서 발상을 180도 전환하면 사연길의 사업도 세계의 최첨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한 인물이 마니와시에 있습니다. 막 환갑이 지난 나카시마 고이치로 씨예요. 나카시마는 주택 등의 건축재를 만드는 제조회사인 네이켄 공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직원은 200명 정도로 연간 25만 세제곱미터의 목재를 가공합니다. 그럼 나카시마가 1997년 말 건축재만으로는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발빠르게 도입해 완성한 것이 바로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소예요. 발전소는 나무 조각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발전소는 24시간 풀타임으로 가동됩니다. 그 작업량, 즉 출력은 1시간에 2000kW, 일반 가정으로 계산하면 2000세대분의 전력이에요. 그래도 100만 킬로와트라는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하면 미미한 발전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는지예요. 나카시마 씨의 공장은 사용하는 전기의 거의 100%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즉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연간 1억 엔, 한화로 1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야간에는 전기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남습니다. 그것을 전력회사에 팔아요. 팔아서 얻는 수입과 전기 요금을 절약해서 얻는 수익은 연간 15억 원, 한국 돈 원에 달해요. 게다가 매년 4만 톤이나 배출되는 나무 조각을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면 연간 2억 4천만 엔이 든다고 해요. 이것도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돈으로 40억 원 정도나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에요. 1997년 말에 완성한 이 발전시설의 건설에는 10억 엔이 들어갔어요. 당시 일본은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전력회사에 전기를 파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래도 나카시마는 어떻게든 은행을 설득해서 발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전기를 팔 수 없었어요. 전기의 매입 가격의 타산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력회사가 전기를 사겠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1kW에 3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에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금방 변했어요. 2002년 전력회사의 자연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로 전력회사가 전기를 판매해! 이렇게 전기 판매를 요구하게 되었고 가격은 순식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9엔으로 상승했습니다. 드디어 전기 판매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NHK 히로시마 취재팀이 나카시마 회사를 찾아간 시점은 바이오매스 발전을 도입한 지 14년째로 감가상각은 한참 전에 이미 끝났고 이미 충분할 정도로 본전을 뽑았어요. 하지만 발전시설은 여전히 잘 돌아간다고 해요. 목재는 석유나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난로에 가해지는 자극이 적어서 관리업자가 놀랄 정도로 손상이 적다고 합니다. 제재 공장에서 나오는 나무 조각은 연간 4만 톤, 실은 발전만으로는 전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사용법이 톱밥을 직경 6에서 8mm, 길이 2cm 정도의 원통형으로 압축해서 연료로 판매하기로 한 것이에요. 목질 펠릿 또는 간단히 펠릿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보일러나 스토브가 필요하지만 등유와 마찬가지로 펠릿을 연료 탱크에 던져 넣기만 하면 되기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게다가 cost performance, 비용 성능이 대단히 훌륭해요. 등유와 거의 같은 비용으로 거의 동일한 열량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석유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20세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연료예요. 지금은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까지 침투해 있는 글로벌 경제. 아무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를 지역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면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열 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에너지청이 발표하는 에너지백스 2012년도 버전에 의하면 2010년도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 항목은 동력과 조명처럼 주로 전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35%인데 반해서 난방 27%, 온수 28%, 주방 8%, 냉방 8%와 같은 열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열을 손에 넣는 자는 에너지를, 그리고 경제를 손에 넣어요. 마니와 시의 조사에 의하면 시 전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11%를 나무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요. 11%라는 숫자를 듣고 뭐야 별로 안 커.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전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포함한 자연 에너지의 비율은 겨우 1%. 그것과 비교하면 10배나 되죠? 게다가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세기 세계화의 진전은 자동차와 제철이라는 중앙집약형 산업을 주축으로 삼은 일본의 큰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 그늘에서 일본인은 가장 가까운 자원인 산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과 함께 살아온 지역을 빈사 상태로까지 몰아갔어요. 오카야마현 마니와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의 나무를 이용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자립, 그것은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짊어져온 지방이 다시 경제적인 자립을 쟁취하려는 도전이기도 해요. 2010년에는 바이오매스 산업의 더 큰 창출을 목표로 시 내외의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 기업 등이 지역 기업과 함께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 시설을 세웠어요. 빈사 상태로까지 몰렸던 마니와는 바이오매스의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3년 2월 나카시마시는 더욱 큰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메이켄 공업과 마니와시, 지역의 임업 그리고 제조업 조합 등의 9단체가 공동 출자한 회사인 마니와 바이오매스 발전 주식회사의 설립입니다. 2015년 가동을 목표로, 올해죠? 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출력 1만 킬로와트의 발전소를 건설해요. 계산상으로는 마니와 시의 전 세대가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카시마시가 혼자서 진행해온 발전 사업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참가한 데에는 전력 매입을 둘러싼 환경의 격변도 한몫을 했어요. 과거 1kW의 3엔이었던 매입 가격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인 2011년 8월에 제정된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제재소의 짜투리 목재를 활용한 발전은 1kW에 25엔, 간벌로 발생한 목재는 자그마치 34엔, 자연에너지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밀려 전력회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니와와 함께 NHK 히로시마 취재팀을 매료시킨 것이 친환경 스토브였어요. 친환경 스토브를 바탕으로 일본인이 옛날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온 산촌 생활을 현대적으로 변화시켜서 진정한 풍요로운 생활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은 와다 요시하루이며 나이는 70살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스토브는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찜 등의 조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요. 나뭇가지 4-5개만 있으면 부부 2사람의 하루치밥이 20분이면 완성되어요. 친환경 스토브는 직접 만들 수 있기에 제작비도 저렴합니다. 한국 돈으로 5-6만원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친환경 스토브는 원래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발명되어 로켓 스토브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와다씨가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와다는 이것을 사용하면 산의 나무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산이 깨끗해질 것이고 산촌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아이디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로켓 스토브가 너무 무거워서 개량한 결과 지금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해요. 산촌 생활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활동을 와다와
그의 동지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길 즐거운 점들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즐겁지 않으면 정착해서 살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 도저히 도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지 않고도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면 오히려 산촌과 지방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와다 철학에 대한 공감은 조금씩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와다시의 동지들은 홋카이도부터 규슈와 오키나와까지 퍼져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산촌 생활을 더욱더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한 결정적인 무언가가 부족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2011년 초에 만난 것이 친환경 스토브였어요. 이후로 와다시와 동료들은 각지에서 친환경 스토브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도시의 전기 의존, 전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안한 생활 방식,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주는 분들이 조금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킬 수는 없지만 산촌에서는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21세기의 산촌 생활입니다.